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플라톤의 중기대화편에서도 어떤 철학적인 천재성과 어떤 그 문학적 상상력이 기가 막히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그래서 아주 대중적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대화편이죠. 플라톤의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뭐 향연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 잔치라고도 하고 뭐 주연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본래 여러분 심포지온이라는 뜻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어원 분석을 해보면은요, 함께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씬하고 포시스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래 어원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드링킹 파티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학술 대회나 이럴 때 보면은 무슨 뭐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모여서 무슨 뭐 함께 마시고 그러는 건 이제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죠. 이제 하여튼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이 그 중기대화편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몇 가지를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은요, 철학과 문학, 문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재능을 한꺼번에 이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있고 또 그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사실 철학 작가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힌 그 문학적 장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우리 이제 이 심포지온의 이제 줄거리를 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딸꾹질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연설 순서가 에릭 시마쿠스하고 바뀌거든요. 이 딸꾹질을 도대체 왜 했느냐를 두고 수많은 학자들의 잉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대중적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이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이 대화편은 그 6개의 어떤 에로스 찬미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7개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찬미 연설이기 때문에 에로스에 대한 찬미 연설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우리는 6명의 연설자가 찬미 연설을 하는 그런 6개의 연설을 갖게 됩니다. 뭐 어떤 서양 문학, 서양 철학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플라톤의 심포지온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그러한 다양한 어떤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플라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통 법률을 포함해서 한 25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 플라톤의 저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 논쟁이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뭐 한 26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사상적인 발전 단계, 내지는 이건 이제 발전론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수종주의자나 이런 그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데 이론론자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이 사실 뭐 사상의 어떤 그 진화의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자신의 어떤 관련 주제들을 펼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세 국면으로 보통 플라톤의 저술들을 나눕니다. 초기, 중기,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는 아무래도 이제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승 소크라테스의 영향 하에 좀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중기부터는 자기의 어떤 철학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바로 이제 플라톤의 형상론, 이데아론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심포지온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대화편에서는 플라톤이 이제 그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형상론을, 아름다움의 형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학자들이나 대중들의 인기가 좀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인지니스한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걸 아토피아라고 그래요. 아토피. 여러분 아토피 아시죠? 이 아토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는 이제 아무래도 없다는 부정의 접두어고, 토포스는 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노 플레이스죠.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규명이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토포스다 그러면은 불가해한, 수수께끼 같은, 뭐 비범한, 독특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토피아는 특히 이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서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소크라테스가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아마도 이제 대중들의 흥미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온의 인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이 심포지온을 우리가 만나서 플라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깊고 운이 좋은 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이 심포지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2가지 정도 꼭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괜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히라보로는 뭐 어려운 말 같아도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로고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이거는 문학 장르거든요, 여러분. 문학 장르입니다. 이 문학 장르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뭐 테오스의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학 장르의 창시자로 나오는데 그렇게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문학 장르가 있었고, 이 문학 장르를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결국 죽게 되죠.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 청년을 타락시키고 불경죄,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목 하에 재판을 받고 이제 죽게 됐죠. 그 이후에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클들이 전부 몸을 숨깁니다. 뭐 이 서클의 대표자였던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위협을 느꼈고, 플라톤도 뭐 메가라로 피신을 하고 많은 제자들이 일단은 몸을 숨겨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종의 뭐 신원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억울한 죽음이다, 순교자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학 장르를 통해서 글을 씁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위험 부담이 덜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하나의 채널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 문학 장르를 통해서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변론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플라톤이고, 이 사람의 대화편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장군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그런 PDF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크세노폰도. 근데 이 크세노폰도 이 저술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저술들이 잘 남아 있는데, 그 외에 이 마이너 소크라틱스라고 하는데, 마이너 소크라테스 동아리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 이제 연구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이러한 어떤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이런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플라톤 역시 이 장르를 통해서 자신이 대화편을 전개하는데,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등장합니다. 딱 한 권 안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저술한 이 법률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만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특히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론입니다. 변명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읽어보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규먼트를 제시해요. 근거가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변명이라고 하진 않죠. 변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죄나 사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플라톤은 사과나 사죄를 소크라테스는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항변하고 주장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하고 책의 제목이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아니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화편에 대한 제대로 된 바로잡힌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 변론은 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변론은요, 지금 소크라티코의 로고이하고는 달라요. 문학 장르가요.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는 철학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여기에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법정 변론이라고 해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장르하고는 다른 장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요, 역사적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론은 학자들이 대부분 변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소수시고, 대부분은 초기 대화편 전부가 소크라테스의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 입장은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플라톤의 나머지 대화편은 문학 장르가 다르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플라톤의 심포지온도 사실은 뭘까요?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죠. 소설입니다. 철학 소설. 마치 역사 소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예. 허기야 요즘에는 역사를 감독이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예.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이제 파이더라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보통 소년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이 그리스의 소년회는요. 예, 그리스의 소년회는 현대 동성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다른 차이점들도 있지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소년회는요. 지금 여러분 제가 소년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년회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인 러버가 자유민 남성이고 결혼한 유부남이죠. 결혼한 남자입니다. 예, 자유민이고요. 남자고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에라스테스라고 얘기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에로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받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파이스, 이 노예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심포지온에 보면은 아가톤이 이 아리스토데무스가 오니까 노예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닦아 드리라고 얘기할 때 파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그 어떤 수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에로메노스면서 또는 파이스, 또 소년, 또는 타파이디카라고 해가지고 소년 애인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2세에서 18세 사춘기 소년들입니다. 나이가 어리죠. 이들의 관계는 이제 이 나이 어린 소년이 이제 볼에 솜털이 날 때가 가장 전성기고 턱에 이제 수염이 나면은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소년애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 엘리트층들에 의해서 어떤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소년애와 현대 동성애의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나이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어떤 능동성과 수동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상호성, 비대칭성.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성적인 구애에 있어서 능동적입니다. 근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절대 거기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해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이러한 욕망의 비대칭성.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의 소년애가 왜 사라졌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셸 푸코는요, 자신의 저서인 성의 역사, 3권짜리거든요. 3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년애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어디 있냐면 욕망의 상호성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인 에라스테스와 사랑받는 사람인 에로메노스가, 에라스테스만이 욕망의 발휘자여야 하는데 양쪽이 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년여자 관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의 소년에 대해서 당시 그리스 엘리트층들은 대부분이 이런 소년애적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 심포지온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조차도요, 이런 소년애적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우호적인,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 그러한 그 입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재에 여러분이 197쪽에 한번 펴보세요. 그럼 일단 197쪽. 플라톤은 이 법률에서 지금 이러한 그리스의 소년애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비판을 해요. 어떤 성적인 관계의 자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생식인데, 이런 어떤 소년애적인 관계는 바로 반자연적인 것이다. 즉 씨를 바위나 돌 위에 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그 아래태가 없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안드레이아라고 하는 용기가 결핍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덕의 지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리스의 이 소년애적 관계가 이렇게 엘리트층들에 의해서 장려됐을까? 많은 학자들의 어떤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 사회는 남녀가 이렇게 그 구분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등장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 어떤 남녀의 어떤 그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그 사랑 관계가 유발되지 않았느냐, 또 뭐 전사 사회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법안을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어떤 성적 지향이라든가 아니면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상당히 이제 그런 거센 반발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역사적이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마다 그 사랑의 유형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이 일종의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 지금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 이슬람도 근본주의고,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 형태를 띠는 거는 사실인데, 이 배타성과 어떤 극단성,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리스 사회에서 이런 소년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장려되고, 사회 지도층들이, 엘리트층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이제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 로마에서도 장려하진 않았지만 로마에서도 인정했죠. 로마 시대 때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97쪽의 등장인물을 보시면 거기에서 제가 이 소년애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등장인물 쭉 내려와 보시면 거기 파이드로스가 있어요. 이 파이드로스는 이 에릭 시마코스라고 하는 이 의사, 이 파이드로스는 신화 연구자인데, 이 에릭 시마코스의 의사하고 서로 무슨 관계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친구 사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둘이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누가 연장자냐 연소자냐거든요. 파이드로스가 에로메노스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미소년이에요. 그리고 에릭 시마코스는 에라스테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는데,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도 둘이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 심포지온에서도 마지막에 파장 났을 때 둘이 먼저 또 떠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 에로스 찬미연설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에릭 시마코스가 파이드로스가 늘 불만이 많았다. 무슨 불만이 많았냐 그러면, 무슨 뭐 소금에 대한 또는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런 찬미 연설들은 많은데 왜 도대체 사랑의 신인 에로스에 대한 찬미 연설은 없는 것이냐라고 평상시에 자기한테 늘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둘이 어떤 사이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죠. 그러자마자 파이드로스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제 그 술 문제, 오늘 술을 어떻게 마실 거냐는 얘기를 좀 나누거든요. 이게 이제 기원전 416년에 지금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비극 작품으로 첫 번째 우승했을 때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죠. 이 사람이 호스트입니다, 아가톤이. 근데 이미 첫째 날은 지났어요. 예,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겠죠. 그래가지고 다들 그래도 술 어느 정도 잘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어제처럼 못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에릭 시마코스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그 뭐 의사로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 술이 건강에 안 좋다. 아니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발암 물질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뭐라고 덧붙이냐 그러면은 그냥 좀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연장 먹으면 더 나쁘다 이렇게. 일단 3일 쉬어서 먹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겠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술이 건강에 좋진 않고 그것도 또 어제 그렇게 마셨는데 포금했는데 오늘 또 마시고 건강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을 때 파이드로스가 자기는 늘 에릭 시마쿠스의 말을 듣는데 특히 의술과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복종한다 그래요. 그런 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호스트가 아가톤이라고 그랬죠? 아가톤은 엄청 미소년이었어요. 저기 위에 있는 파우사니아스 있죠? 이 사람 사회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로 한다면 파우사니아스가 연장자예요. 그리고 아가톤이 연소자죠. 소년 애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년애적 관계는 나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18세가 넘어갔는데도 턱수염이 났는데도 계속 소년애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성의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가톤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가톤은요 마케도니아로 아르케실라우스 왕이 불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거든요. 파우사니아스가 따라갑니다. 같이. 이 죽일 놈의 사랑. 그렇죠. 사랑엔 국경도 없어요. 사랑에는 그 사회에 그런 어떤 뿌리 깊은 관습들 다 넘어서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아가토는 이 복장 도착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여장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턱수염을 밀고 그래서 이 관계를 끝까지 이제 지속했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일 놈의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고 뭐 그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는 그런 관계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소년애적 관계에 처해진 어떤 침실 사건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 아리스토파네스조차도 뭐 이런 그 소년애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뭐 반감을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이제 등장 인물 가운데서도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소년애적 관계를 장려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다가 다 신의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좋아요. 첫눈에 반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에로스 신 때문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전체를 그냥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심포지움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두셨으면 싶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에로스 그러면 여러분이 에로스 에로티시즘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가요. 예. 그렇게 그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에로티시즘에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에로스 개념은요 훨씬 더 넓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파이드로스 연설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책 189쪽에 가보면 저는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 그 에로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에로스의 출생과 관해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 뭐 에로스를 세계 생성 시에 카오스에 이어서 가이아 및 뭐 이렇게 태어난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헤시오도스의 이 신통기라고 있어요. 이 신통기. 예. 이 헤시오도스의 이 신통기에 보면은요. 그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에로스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에로스 보통 사랑이라고 우리 번역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성적인 결합으로다가 굉장히 이렇게 환원시켜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성적으로 환원돼요. 그 사랑을 얘기하면 항상 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대 사회의 어떤 고대 그리스 사회가 갖고 있는 에로스에 대한 현대 사회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만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또 하나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왜? 우리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사랑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대한으로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허점이 드러나고 있죠. 예. 그냥 가정일이니까 뭐 가정에서 사랑하다가 한 대 때리고 뭐해도 경찰이 개입 안 하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으로. 지금은 법이 이 가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우리가 사적이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간섭 안 한다. 법적으로 규제 안 한다 이랬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현대사회가 굳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성적인 영역으로 환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적인 영역으로 좁힌다든가 라고 하는 부분에 균열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냐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랑만 있지 않고 오히려 공적이고 비성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정치적 에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육체나 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그 에로스의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에로스와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예요. 예.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부정확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읽기 자료에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198쪽에 보면 이 파이드로스의 연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다뤄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다룰 수가 없죠. 이게 책 한 권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포지온을 이렇게 쓸 때에는 사실상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써야지 이 내용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요 요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가 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 파이드로스의 연설에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저도 지금 이 심포지온 이제 그 번역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파이드로스의 그 연설을 보면은 거기서 뭐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시오도스 얘기가 딱 나와요. 맨 처음에 카오스가 생겨났고 이 카오스에다가 여러분 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카오스를 뭘로 알고 계시냐 그러면 혼란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오비디우스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초기에 카오스는 틈입니다.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이아, 잘 알고 계시는 가이아 가설도 있잖아요. 땅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생기니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생긴 거예요. 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뭐냐면 신들의 계보인데 우주 생성론하고 신들의 탄생에 대한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처음 생길 때 이 세 개가 생긴 거예요. 카오스하고 가이아하고 에로스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생겼지만 어찌됐든 한 그룹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여기서 에로스를 갖다가 뭐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를 알고 계신다면 이 남성과 여성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에로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카오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성적인 이름이에요. 가이아는 땅이죠. 예. 가이아는 여성적인 이름이죠. 그렇죠? 그게 에로스가 지금 중성하고 이 여성을 결합시켜가지고 뭐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신통기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보면, 물론 이 가이아가 자기 속에 품고 있던 그 우라노스를 갖다가 우라노스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마 잘 지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카오스나 가이아나 에로스라고 하는 이 처음에 이 원초적인 이 힘들은 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생겨난 거냐 그러면 단일성 속에 다양성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분리에 의한 생성이라고 그래요. 게네시스라고 그럽니다. 히라보로는. 우리 저희 자동차 이름이죠. 예. 이때는 우리가 생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긴 건 뭐냐 그러면 원래 자기 속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분리됨으로써 생성이 된 거예요. 이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생식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이거 출생한 거 아니라고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출생은 그 다음에 이 에로스에 의해서 사랑의 교합에 의해서 그건 뭡니까? 결합에 의한 생식. 이때부터 남녀가 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합에 의한 생식인 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에로스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생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분리에 의한 생성과 결합에 의한 생식. 예. 그리고 이 결합에 의한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분리에 의해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낳는데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죠. 그래가지고서는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 가이아가 크로노스하고 꾀를 부려가지고 결국 우라노스의 난근을 자르고 그 난근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프로스, 거품에서 태어난 여자거든요. 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수행하는 남자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예요. 그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수행원인 그 에로스가 바로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성적 욕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처음에 생겨난 에로스는 무슨 에로스냐? 이게 바로 여러분 정치적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에게는 에로스가 두 개잖아요. 최초의 원시적인 생식력으로서 우주의 원초적인 생식력으로서의 에로스가 있고 아프로디테의 수행원으로서의 성적 욕망으로서의 에로스가 있잖아요. 에로스가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하나는 정치적 에로스, 하나는 성적 에로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정치적인 에로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에로스 그러면 성적인 거고 사적인 거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정치적 에로스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꼭 성적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아주 강렬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욕망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광화문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에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죠. 정치적 에로스. 근데 그게 왜 에로스냐 그러면 그 강렬한 열망이나 욕망은 이렇게 안 하면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진짜 소름이 쫙 돋는다고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예. 그게 정치적 에로스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요. 예. 우리 이제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겪듯이. 지금 우리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잊혀져 가지고, 예. 사랑은 오로지 성애고, 성적 환원주의, 또 사랑은 사적인 거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젖어서 이런 고대적 전통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 에로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파이드로스의 연설, 이제 이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연인군대가 나와요. 예. 이 파이드로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여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떤 국가나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예, 그것만 있다면, 방도가 있기만 한다면 정말 무적일 것이다. 소수여도. 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나 군대요. 연인 군대.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테바이에 고리기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만들었던, 그 이름도 유명한 신성 부대가 있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테바이의 아주 이 고위층들, 자제들 중에서도 선발해가지고, 예, 150상 누굴까요? 예, 남자입니다. 300. 예. 영하 300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정말 그거는 정말 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예. 잘 싸웠죠.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소탕되기까지 그래도 한 40년 정도. 왜냐하면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전투에 뭐 담당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이제 같은 이 그 병력으로 그 참가해서, 예,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세웠던 것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크세노폰의 또 향연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연인 군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야, 이거는 정말 무적 최강, 응? 연인 군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 내드린 건 뭐냐면, 이 연인 군대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100%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느냐, 정치적 에로스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요즘에 여러분 그 한병철 선생님, 독일 제독 철학자죠. 그 에로스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예. 이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에바 일루즈라고 하는 이 감정사회학으로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여성 사회학자인데, 여러분, 사랑은 왜 아픈가?
이런 거 읽어봐야 됩니다. 이 책 꼭. 예, 여러분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돼요. 지금 청년 세대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안녕하지 못해요. 사랑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사치예요. 사랑이 올까 두려워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 저는 이 파이드로스의 연인군대 얘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연인군대의 약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파이드로스는 내면보다 보여지는 이 겉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류학자인 미드나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고전 철학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에릭 도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인들과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 사회를 수치 문화와 죄 문화로 나누면서 고대 그리스 사회는 수치 문화 사회였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쉐임 컬처하고 길트 컬처로 나눠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이제 허례허식이 심하고 남 의식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문화든지 보면 이 수치 문화와 재 문화가 좀 혼재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 사회는 조금 수치 문화 중심의 문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Shame centered culture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수치 문화에서 행위의 기준은 뭐냐면 타자의 이목이에요. 남들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인 군대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데 죄 문화는 뭐냐 그러면 행위의 기준이 자기 양심이에요.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근데 여러분, 수치 문화와 죄 문화 중에 어떤 것이 더 진화된 문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문화는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예, 진하고 뭐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것을 동의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고대 그리스 사회가 수치 중심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파이드로스도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 시선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에 갇혀 있는 거. 저는 이걸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여러분이 청년 세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단기간에 가능합니까? 이 친밀성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다 지금 청년 실업이 날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누굴 만나서 친밀감을 쌓아서 사랑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시험 떨어지고 뭐하고 그러면은 서로 원망하고 헤어질 게 뻔한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가 노동의 유연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동의 유연화? 간단한 말로 하면은 해고의 자유화예요. 다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치하에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언제 딴 데 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알바하지만 다른 알바를 할지 모르고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벌써 이런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오랜 시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의 변화, 에바 일루즈가 얘기하는, 이건 사회 구조가 변화해서 사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 구조가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단기간에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는 외모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도요, 예전에는 뭐 얼굴 성형 정도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애플입이고 뭐고 아주 허리도 어떻게 되고 지금은 이게 온몸으로 확장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사회가 온몸을 다 옥죄고 있어요. 코르셋처럼. 남자도 마찬가지죠. 예, 남자한테는 스펙. 예,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인데, 예, 물적 개념이 인적 개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스펙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바 일루즈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성이 일종의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상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여기서 다 조건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TV만 봐도 여러분 뭐 결혼 그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입도 안 돼요. 연봉 얼마냐, 뭐 재산 얼마냐, 죄송합니다, 회원 가입이 어려우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상품이고 사랑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얘기하는 그 가면 있잖아요. 예, 사회적 가면 뭡니까?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그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우리는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과 결혼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저 사람과 이혼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사회적 페르소나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그 안에 인격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면이 하는 사랑이에요. 가면이 하는 사랑. 그러면 이 가면이 하는 사랑, 이 가면의 메커니즘의 구조는 뭐냐 그러면 자기 기만의 구조예요. 자기 기만의 구조가 뭐냐 도대체? 네. 자기 기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일한데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속이는 자를 뭐야 이거? 동일인이에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 우리 화장 있잖아요. 화장. 코스메틱.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코스모스에서 나온 건데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한다는 거 질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작으면 크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인위적 질서. 화장할 때 보세요. 비포 애프터 제가 딱 나눠볼 테니까요. 화장하기 전에 자기의 얼굴 민낯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얼굴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게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까? 내 얼굴이 아니면 왜 그 비싼 화장품을 갖다가 자기 얼굴에다가 그렇게 바릅니까? 자기 얼굴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자기만의 구조죠. 화장한 후에 보다 완벽해진 질서 잡힌 내 얼굴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게 나다. 아주 격한 긍정을 하죠.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부정에 기반한 약하고 강한 약강의 이중 긍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러면 자기 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면의 메커니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우리는 서로의 가면 뒤에 있는 인격은 만나지 못하고 가면 무도회만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청년들의 삶이, 청년들의 사랑이 안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치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냥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학 등록금? 당연히 여러분 무상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안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은 국민에 대한 교육은 의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최저임금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뭐 영화라도 보고 그러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동거하게 되면 동거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 그런 게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구조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허라라고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정치적인 거예요. 이런 정치적 차원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CPR,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두 가지를 또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